진짜 아기잖아. 누가 이런 데다 버린 거야?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노숙자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버려진 아기. 이 아기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본 순간 노숙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결국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목에 걸린 작은 금목걸이. 거기엔 J,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감싼 천은 값비싼 캐시미어였죠. 이 노숙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12년 뒤 자신이 무심코 구한 이 아이가 자신의 과거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된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역 뒷골목.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 기둥 사이였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곳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작지만 알찬 IT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물류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죠. 그가 개발한 기술의 핵심은 동적 경로 재설정 알고리즘이었어요. 물류 시스템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우회 경로를 만들어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기술이었죠. 마치 막힌 도로에서 차들을 옆길로 우회시키는 것처럼요. 투자 유치도 성공했고 직원도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패스파인더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공동 창업자였던 한상민. 대학 선배이자 멘토였죠. 준혁은 그를 완전히 믿었어요. 회사 운영은 상민이 맡고 준혁은 기술 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어느 날 투자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해외 학회 참석 중이었고 상민이 혼자 회의에 참석했죠. 그리고 그날 상민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핵심 알고리즘은 제가 개발했습니다. 이준혁은 보조 개발자일 뿐입니다. 준혁이 보관하던 개발 문서들을 몰래 복사해서 자기 이름으로 특허 출원까지 해버렸어요. 준혁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됐고 준혁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투자자들은 상민 편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인맥을 가진 상민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거죠.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개발 일지, 이메일 기록, 동료들의 증언. 하지만 상민은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모든 증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준혁 씨가 작성한 개발 일지는 소설이고 이메일은 조작 가능하며 증인들은 준혁 씨에게 매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어요. 변호사 비용만으로 준혁의 모든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셨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6개월 사이에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준혁은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어서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재판은 졌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특허권을 무효화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날 준혁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1년. 준혁은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상민이 업계에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이준혁은 동료의 아이디어를 훔친 사람이라고요. 아무도 준혁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도 했어요.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고 출근을 못하는 날이 잦아졌거든요. 반지하 월세방에서도 쫓겨났습니다. 3개월치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서요. 그렇게 준혁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고시원에서, 그 다음엔 찜질방에서, 마지막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잤어요. 그러다가 영무원들이 쫓아내면 골목으로 들어갔죠.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원망도 분노도 전부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이 차가운 바닥에서 오늘 밤 그대로 눈을 감으면 영영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딱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빈 소주병을 들어올렸습니다.
병을 거꾸로 흔들어 봤지만 남은 건 몇 방울도 안 됐어요. 그 몇 방울마저 목구멍으로 털어넣고는 빈병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 이것마저 끝이네. 준혁은 허탈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적을 깨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길고양이 울음인 줄 알았어요. 서울역 뒷골목엔 쓰레기 뒤지는 들고양이가 많았으니까요.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고양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설마 이런데 아기가 있을 리 없지.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늘고 힘없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울음. 준혁은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온몸 관절이 삐걱거렸고 오랜 실조 탓에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그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에 이끌리듯 준혁은 비틀비틀 소리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였습니다. 폐지, 헌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린 그 더러운 더미 한가운데에 얇디 얇은 수건 하나에 쌓인 핏덩이가 있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있었어요.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준혁은 멍하니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전혀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아니야, 안 돼. 나 같은 노숙자가 아기를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유괴범으로 뒤집어 쓰는 거지. 경찰이 와서 내 신분 확인하는 순간 과거가 다 드러나. 그럼 난 끝장이야. 준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인생도 쓰레기통인데 누굴 도와? 나 자신 하나 못 건지면서. 그는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준혁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님. 누군가 준혁의 소매 끝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준혁과 함께 이 길바닥에서 지내온 동료 노숙자였습니다. 한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였는데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왔다고 했어요. 준혁보다 10살은 더 많았고 겨울마다 심해지는 기침 때문에 온몸이 망가져 있었죠. 며칠 전부터 철민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고 숨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혁이 병원 가보자고 했지만 철민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철민은 자기가 이제 끝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철민이 지금 남은 힘을 전부 짜내서 준혁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꼬질꼬질한 비닐봉지였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지를 준혁의 손바닥에 꾹 눌러주었습니다. 준혁이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구겨진 지폐와 동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28만 3천 원. 철민이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폐지 모으고 빈캔 주워 팔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죠.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철민 형. 이건 안 돼. 철민이 준혁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세상 어떤 외침보다 강렬했습니다. 형님. 철민은 준혁을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발. 저 애 좀 살려줘.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핏덩이가 무슨 죄야? 세상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버려져서 얼어 죽게 생겼어. 저걸 버린 놈들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야. 철민이 준혁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아닌가? 형님, 나는 이제 끝이야. 오늘 밤 못 넘겨. 하지만 형님은 달라. 형님은 아직 살 수 있어. 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우리 같은 놈들한테 사람 구실하라고 저 애를 보낸 거야. 제발. 형님이 살려줘.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철민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28만 3천 원이 든 봉투와 차갑게 식어가는 친구의 몸을 번갈아 보며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아까보다 더 약해진 울음이었어요.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생명의 불씨였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덮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여윈 몸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어요. 미안하네, 철민 형. 떠나는 길에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거기선 춥지 마시게.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린 게 대체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지금 이 순간 뭔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몸을 일으켜 쓰레기 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울 힘조차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건지 준혁의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있어라. 그는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가락. 하지만 아기의 눈동자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그 작은 눈이 준혁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 맑은 눈동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이었어요. 준혁은 자기 체온이라도 전해주려는 듯 아기를 가슴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 아이를 살려야 나도 다시 살 수 있어. 준혁은 철민이 남긴 28만 3천 원을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살피다가 목에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목걸이였어요. 펜던트 부분에는 J,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감싼 천을 자세히 보니 값비싼 캐시미어였어요. 이 아이, 어디서 온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으로 일단 방부터 구해야 했어요. 이 핏덩이를 살리려면 단 한 칸이라도 따뜻한 방이 있어야 했죠. 준혁은 아기를 소중히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주변 허름한 골목들을 헤매며 가장 싼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관마다 그의 꼴을 보고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후미진 골목 끝에서 낡은 여인숙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반값 25만 원. 준혁은 철민이 남긴 돈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혁을 훑어보았지만 현금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열쇠를 건넸습니다. 좁고 낡은 쪽방이었지만 바닥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장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준혁의 검게 그을린 손가락을 향해 뻗더니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에 준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준혁은 아기 손을 잡은 채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다시 살자.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다시 사람이 되어볼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준혁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긴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푸른 빛이 번져 나오고 있었어요. 하늘. 준혁의 입에서 절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너는 하늘이다. 이 하늘. 철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우리 같은 놈들한테 사람 구실하라고 저애를 보낸 거야. 그 말처럼 이 아이는 정말로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적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려서 볼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기 아버지 되시는 분 맞죠? 성함이랑 주민번호 적어주시고요. 아기 이름이랑 생년월일도 기재해 주세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준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과거가 다 드러날 수도 있었어요. 도산한 회사 대표, 빚더미에 짓눌려 야반도주한 사람. 그 꼬리표가 다시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숨어 살고 도망 다니는 아버지 말고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사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준혁. 그리고 그 옆 칸에 아이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하늘. 아이 어머니 되시는 분은 어디 계세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 키울 겁니다. 직원이 잠시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때가 낀 옷, 갈라진 손, 며칠째 못 씻은 듯한 얼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아버지의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혼부 출생 신고 처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준혁을 망한 사업가로 기억하겠지만 이 법적 서류 속에서 그는 그저 신원 미상의 아기를 거둔 평범한 미혼부였습니다.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종이 위에 나란히 적힌 두 이름. 이준혁과 이하늘. 그렇게 핏줄보다 진한 이름의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부터 준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늘이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죠. 처음엔 아기를 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았어요. 아기 있으면 일 못하잖아. 그렇게 거절당하기를 수십 번. 준혁은 국리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인숙 옆방에 사는 박할머니였어요. 박할머니는 70대 중반이었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었죠. 할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만 하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품삯 드릴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박할머니는 하늘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품삯은 무슨. 내가 심심한데 잘 됐네. 아가 얼굴이나 보고 있으면 되지.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젊은이 술 끊어. 저번에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오던데 아기 키우면서 그러면 안 되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마실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할머니 덕분에 준혁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하루 7만 원.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그날 저녁 하늘이 분유가 떨어지니까요. 준혁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무릎이 욱신거려도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고물상에서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가전제품을 분해해서 쓸만한 부품을 골라내는 일이었어요. 준혁 씨,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야? 고물상 사장이 퇴근하면서 물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내일 하늘이 분유 사야 해서. 참,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준혁 씨처럼 악착 같은 아버지 요즘 못 봤어.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기름때 묻은 손을 바지에 쓱쓱 닦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준혁은 웃었습니다. 퇴근길 시장통에서 하늘이가 좋아하는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달려가면 그 고통도 잠시 잊혔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5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돌이 되기 전이었어요. 준혁이 장난삼아 숫자가 적힌 블록을 보여줬는데 하늘이가 1, 2, 3하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설마 이게 되는 거야? 준혁이 깜짝 놀라 다른 숫자를 보여줬어요. 하늘이는 틀리지 않고 따라 읽었습니다. 3살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번 가본 길을 절대 안 잊어버렸습니다. 준혁이 일부러 다른 길로 가면 아빠, 이쪽 아니야. 아까 저쪽으로 갔잖아 라고 했어요. 몇 달 전에 한 번 간 곳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준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니야. 하지만 준혁은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괜히 소문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에게 관심 가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5살이 된 하늘이는 어느 날 준혁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아. 준혁은 하늘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엄마는 하늘이를 낳자마자 하늘나라로 가셨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부탁했어. 하늘이 잘 키워달라고. 그럼 엄마 얼굴은? 아빠도 사진이 없어. 미안하다, 하늘아.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아빠. 아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준혁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늘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준혁은 고물상에서 고장난 컴퓨터 한 대를 얻어왔어요. 모니터가 반쯤 나가고 키보드도 망가진 구식 컴퓨터였지만 준혁이 이것저것 고쳐서 겨우 작동시켰습니다. 하늘아,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와, 컴퓨터다. 고마워, 아빠. 하늘이는 신이 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으로 낙서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하늘이가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하늘이가 가리킨 건 프로그래밍 개발 툴이었어요. 준혁이 예전에 쓰던 소프트웨어였죠. 하늘아, 이건 어려운 거야. 나중에 크면 나 할 수 있어. 가르쳐줘, 아빠.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그럼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 준혁은 하늘이에게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변수, 반복문, 조건문.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개념들이었죠. 그런데 하늘이는 금방 이해했어요. 아, 이거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하나씩 쌓는 거구나. 그래, 맞아. 우리 하늘이 천재네. 준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하늘이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화면에 떨어지는 사과를 바구니로 받는 게임이었죠. 아빠, 내가 만든 거야. 해봐. 준혁은 마우스를 잡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작동했어요. 점수도 올라가고 레벨도 올라갔습니다. 하늘아,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응, 재밌었어. 다음엔 더 어려운 거 만들고 싶어. 준혁은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내가 잘 키워야 해. 이 아이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줘야 해.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자신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에는 준혁이 예전에 개발하던 알고리즘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완성하지 못했던 기술의 흔적.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미완성 설계도가 보였어요. 동적 경로 재설정 알고리즘. 내가 완성하지 못한 이 기술을 혹시 하늘이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7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준혁은 노트를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준혁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이가 그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하늘아, 그거 가지고 노는 거야? 응, 재밌어. 이 줄이랑 저 줄이 어디서 만나나 찾는 거야. 기차놀이야, 아빠. 기차놀이? 응. 이 선이 기찻길인데 여기가 막혔잖아. 그럼 옆으로 다른 길 만들어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준혁은 하늘이가 그린 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가 크레용으로 장난처럼 그어놓은 그 선 하나가 준혁이 3년 동안 풀지 못했던 알고리즘의 힌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아. 응? 내가 그린 이 선. 천재야. 준혁은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특별해.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늘이가 8살이 되던 해 준혁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준혁은 그동안 건설 현장과 고물상을 오가며 근근히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하늘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죠. 준혁은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외곽의 대형 물류 창고에서 시설 관리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전에 뭐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도 다녔고 정비일도 했고요. 컴퓨터는 할 줄 아세요? 네, 어느 정도는 합니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것도 IT 회사 대표였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나와요. 그렇게 준혁은 물류 창고에 취직했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기계를 점검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고장나면 간단히 수리하는 일이었죠. 준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은 완전히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 창고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습니다. 조명이 깜빡거렸고 제어판에서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전체를 통제하던 메인 제어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은 창고의 모든 물류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이게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빨리 기술팀 불러. 본사에 연락해. 관리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기술팀이 도착했지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거 독일 본사에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론 안 돼요. 독일? 그럼 언제 고쳐? 지금 수백억 원어치 물량이 묶여 있다고. 창고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혁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어판 화면에 뜬 오류 코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데이터 병목 현상이야. 준혁은 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개발하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나서면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럼 하늘이는 어떻게 되지? 준혁은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 기차가 막히면 어떻게 해? 옆으로 길을 내서 돌아가면 되지. 맞아. 아빠 똑똑해. 준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아빠가 하늘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모습이야. 준혁은 관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뭐? 이준혁 씨가? 예, 혹시 몰라서요. 관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좋아해봐. 어차피 망가진 거 더 망가질 것도 없으니까. 준혁은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앞에 앉는 게요. 준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곧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입력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하늘이가 노트에 그렸던 그 선을 떠올렸습니다. 막힌 길을 우회하는 선. 그 원리를 시스템에 적용했어요. 데이터가 막히면 옆으로 우회시켜서 분산 처리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엄청 빠르게 치고 있네. 마지막 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 오류 코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굉음과 함께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돌아간다. 기계 살았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창고장이 달려왔습니다. 이준혁 씨, 어떻게 한 거야? 준혁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봤더니 되네요. 하지만 기술팀장은 다른 걸 알아챘어요. 잠깐만요. 이 코드. 이거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인데요. 이준혁 씨 전공이 뭐예요?
준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독학으로 조금 배웠습니다. 독학? 이 수준을? 이준혁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전에 이쪽 일하셨죠? 준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옛날에 잠깐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다음 날 물류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직접 창고를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사흘 후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창고 앞에 섰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어요. 물류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자네가 이준혁인가? 네, 그렇습니다. 독일 기술팀도 못 고친 걸 자네가 고쳤다면서. 운이 좋았습니다. 운? 겸손하군. 나도 이 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저 시스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안 돼. 그런데 우리 창고에서 시설 관리하던 사람이 그걸 해냈다? 회장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준혁 씨, 우리 회사 기술 고문을 맡아주게. 대우는 확실히 해줄 테니까. 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 고문이라고? 갑자기? 솔직히 두려웠어요. 직책이 올라가면 신원 조회도 받아야 할 것 같았고 과거가 드러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음 달이면 하늘이 입학식이야. 떳떳한 아빠로 서고 싶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혁은 기술 고문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혁은 퇴근하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갔어요. 파란색 책가방을 샀습니다. 하늘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새 옷도 샀습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단정한 조끼. 무엇보다 최신형 컴퓨터 한 대를 샀어요. 지금까지 하늘이는 고물상에서 주워온 구식 컴퓨터만 썼었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된 걸 사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이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늦었네. 응, 아빠가 선물 사왔어. 준혁은 봉지를 하나씩 열어 보여주었어요. 짜잔, 파란색 가방이야. 하늘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 아빠, 진짜? 그럼 진짜지. 이것도 봐. 성진은 옷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우와, 옷도 샀어? 아빠. 하늘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혁이 마지막으로 컴퓨터 박스를 꺼냈어요. 하늘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만 깜빡거리며 박스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이거 진짜야? 응, 진짜야. 이제 고장난 기계 말고 제대로 된 거 써.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 고마워. 하늘이가 준혁의 품에 안겼어요. 준혁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응, 아빠 사랑해. 그날 밤 준혁은 컴퓨터를 설치해 주었어요. 하늘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눌러보았습니다. 준혁은 예전 노트를 스캔해서 화면에 띄워주었어요. 하늘이가 크레용으로 그렸던 낙서들, 숫자와 수식 사이에 그어놓은 선들. 하늘아, 이거 봐. 내가 그린 이 선 덕분에 아빠가 일을 잘할 수 있었어. 진짜? 내가? 응. 하늘이 덕분에 아빠가 좋은 직장 생겼어. 하늘이는 좋아서 싱긋 웃었어요. 비로소 느꼈습니다. 가난의 그림자를 지우고 평범한 아빠로서 누리는 행복을.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제지에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물류대란 해결한 무명의 천재 엔지니어. 기사에는 준혁의 사진과 이름이 실렸습니다. 서울 한복판 한 IT 회사 사무실. 한상민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준혁, 이 자식이 아직 살아있었어? 8년 전 상민은 준혁을 완전히 끝장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쫓아내고 재판에서 이기고 업계에서 매장시켰죠. 그런데 그 남자가 버젓이 살아서 그것도 기술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세상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어. 상민은 즉시 비서를 불렀어요. 이준혁이라는 자의 현재 주소, 직장, 가족관계. 전부 다 알아와.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며칠 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이준혁 현재 대한물류기술고문으로 근무 중입니다. 주소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이고요. 가족 관계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 네, 이하늘. 올해 8살이고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혼부로 되어 있고 아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있으면 약점이 있다는 거지.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상민은 그날부터 준혁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준혁이 사는 빌라 근처에 가서 잠복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한 아이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학교를 마친 아이였습니다. 파란색 책가방을 메고 깔끔한 옷을 입고 달려오고 있었죠. 아빠.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혁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하늘아. 아이가 준혁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준혁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빙글빙글 돌며 웃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진짜? 우리 하늘이 뭐 했는데?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와, 대단하다. 상민은 그 모습을 차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8년 전에 내가 버렸던. 상민의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상민은 준혁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었어요. 준혁의 개발 문서를 몰래 복사하고 투자자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했죠. 그 과정에서 상민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이 개발하던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를요. 준혁에게는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카이스트 후배인 정한울이었습니다. 정한울은 천재였어요. 박사과정 중에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그런데 정한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요. 그리고 갓난아기만 남겨졌죠. 상민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민은 정한울의 연구 자료를 가로채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정한울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준혁이 그 자료들을 가져간 뒤였습니다. 상민은 분노했죠. 그래서 준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민은 정한울의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기였죠. 상민은 그 아기를 몰래 데려다가 서울역 근처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흔적을 지워야 해.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정한울의 자식이라는 게 밝혀지면 내가 연구 자료를 훔쳤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상민은 아기를 버렸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준혁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한울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면 내가 끝장나. 상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이네, 이준혁. 준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상민이었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남자의 얼굴.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기사 봤어. 기술 고문이 다 됐다면서? 꼴 좋다 정말. 상민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아니면 꺼져. 준혁은 하늘이를 뒤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상민이 하늘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귀여운 아들이네. 이름이 뭐야? 넌 상관없어. 내 아들한테 말 걸지 마. 아들. 참 웃기는군. 이준혁, 너 이 아이가 누군지 알고 키우는 거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정한울의 아들이지. 준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울? 그래. 내 후배. 교통사고로 죽은 그 천재 말이야. 이 아이는 그의 유일한 혈육이야. 상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8년 전 정한울이 사고로 죽었을 때 이 아이는 병원에 있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서울역 쓰레기 더미에 버렸지. 죽으라고. 준혁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버린 거야? 증거는 없어. 하지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문제야. 정한울의 연구 자료 그 권리는 이 아이한테 있거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다 정한울 거야. 상민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이준혁, 내가 이 아이의 정체를 알리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떼돈을 상속받게 되겠지. 하지만 동시에 나는 끝장나.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왜? 너도 정한울의 자료를 사용했잖아. 그의 허락 없이. 법적으로 보면 너도 도둑이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민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그럼 너도 나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이 비밀을 누설하면 이 아이를 다시는 못 볼 거야. 알았지? 상민이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늘이가 준혁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누구야? 왜 우리한테 그런 말 했어? 준혁은 하늘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8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 이 아이가 한우리의 아들이라고?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한울. 그는 준혁의 후배이자 친구였어요. 함께 연구하고 함께 꿈을 꿨던 동료였죠. 준혁이 개발하던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 그건 한우리가 제공한 거였습니다. 한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준혁에게 기꺼이 나눠줬어요. 형, 이거 형이 쓰세요. 형이 회사 만들어서 성공하면 저도 나중에 합류할게요. 그게 한우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한우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한우리의 아이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도 몰랐죠. 내가 8년 동안 키운 이 아이가 한우리의 아들이었다니. 준혁은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준혁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결심했어요. 상민을 그냥 둘 수 없어. 하늘이의 권리를 찾아줘야 해. 그리고 한우리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준혁은 오래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번호를 찾아냈어요. 박지훈. 준혁과 한우리의 공통 친구였습니다. 변호사였죠. 지훈아, 나 준혁이야. 준혁이 형? 와, 오랜만이다. 잘 지내? 그동안 못 연락해서 미안해. 부탁이 하나 있어. 준혁은 지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한우리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 상민이 아이를 버렸다는 것. 그리고 상민이 한우리의 기술을 훔쳤다는 것.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 아직은 없어. 하지만 찾을 수 있을 거야. 좋아. 내가 도와줄게. 일단 하늘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해. 정한울 박사의 DNA와 비교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한울이 DNA는 어떻게 구해? 다행히 한울이 박사는 대학 연구소에 혈액 샘플을 남겨뒀어. 연구용으로. 그거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하늘과 정한울의 유전적 일치율 99.99%. 하늘이는 정한울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야. 한상민이 아이를 유기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도. 어떻게? 한울이 박사의 연구 노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게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한울이가 사고 나기 전에 내게 맡겼거든. 진짜? 그럼 그거 가져와. 그리고 한상민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 자료도 입수해야 해. 준혁과 지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상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상민은 준혁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준혁을 완전히 끝장내야 해. 그리고 그 아이도. 상민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어요. 경찰, 검찰, 언론. 상민은 오랫동안 쌓아온 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준혁의 집 앞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준혁 씨 아동복지법 위반 및 신원 사칭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하늘 군의 진짜 신원을 알면서도 숨기고 허위로 호적에 등재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을 양육했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버려진 아기를 구한 거예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차가운 수갑이 준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빠 왜 이래? 아빠. 하늘아 괜찮아. 아빠 금방 돌아올게. 준혁은 끌려가면서도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는 울부짖으며 아빠를 붙잡으려 했지만 사회복지사가 하늘이를 말렸어요. 아이는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안 돼. 제 아들한테 손대지 마. 준혁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준혁을 차에 태웠어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준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늘이가 골목에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그 모습이 준혁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가혹했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은 이하늘 군이 정한울 박사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그럼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정당한 보호자를 찾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노숙자였어요.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고 당장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숨긴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어요.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수감되는 거였죠. 그리고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천재 아이 유괴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이준혁은 8년 전 정한울 박사의 유일한 혈육인 정지훈 군을 불법적으로 데려가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유괴 및 신원 사칭입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기를 구조했을 뿐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노숙자 신분으로 정식 절차를 밟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알릴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준혁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말해보세요. 지훈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정한울 박사가 생전에 작성한 연구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상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 자료입니다. 두 자료를 대조해보면 한상민이 정한울 박사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8년 전 병원 CCTV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병원 복도.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상민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상민이 정한울 박사의 아들을 병원에서 몰래 데려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날 서울역 근처 CCTV입니다.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한상민이 쓰레기 더미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증거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병원과 서울시 CCTV 자료는 정식 절차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로 인정합니다. 한상민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세요. 며칠 후 한상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상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증인, 8년 전 정한울 박사의 아들을 병원에서 데려간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CCTV에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얼굴 인식 분석 결과 99% 일치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상민 씨, 당신은 정한울 박사의 연구 자료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마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은 모두 정한울 박사의 것입니다. 하나하나 대조하면 동일합니다. 상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들어왔어요. 8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빠를 보자마자 하늘이는 달려갔습니다. 아빠, 하늘아. 준혁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위가 막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앉으세요. 하늘이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작은 몸이 큰 의자에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이준혁 씨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아빠예요. 하지만 이준혁 씨는 하늘이의 친아빠가 아니야. 알고 있었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빠가 얘기해줬어요. 제 친아빠는 다른 분이래요. 그럼 이준혁 씨를 왜 아빠라고 불러?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아빠는 아빠예요. 8년 동안 저를 키워줬어요. 밤마다 일하고 돌아와서 제발 따뜻하게 해줬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안아줬어요. 붕어빵 사들고 와서 같이 먹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버린 건 저 아저씨예요. 하늘이가 상민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가 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저를 구해줬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진짜 아빠는 이준혁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재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이준혁에 대하여. 준혁은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은 8년 전 유기된 아동을 발견하고 구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노숙자 신분으로 정식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8년 동안 성실하게 양육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했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피고인 이준혁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다만 향후 아동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한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상민에 대하여. 상민의 얼굴은 재처럼 변해 있었어요. 피고인 한상민은 유아 유기, 업무상 배임, 기술 절취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상민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은 석방되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하늘아. 준혁은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8년 동안 안아온 그 작은 몸, 그 익숙한 온기.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어요. 준혁이 형 축하해. 지훈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야. 형이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지훈이 서류를 한 장 건넸습니다. 이거 정한울 박사의 유산 정리 서류야. 하늘이가 정식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늘이의 연구자료, 특허권 그리고 보험금. 총 15억 원 정도 돼. 하늘이 명의로 신탁 계좌에 넣어뒀어. 성인이 될 때까지 형이 관리하면 돼.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내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지훈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이 한우리 아들을 지켜준 거야. 8년 동안. 한우리도 고마워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준혁과 하늘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옆에, 잠잘 때도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간을 채우듯이요. 아빠, 어디 안 가지? 안 가. 어디도 안 가. 진짜? 진짜야. 아빠, 이제 하늘이 곁에 계속 있을 거야. 하늘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아빠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늘아. 응? 아빠가 하늘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 준혁은 하늘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하늘이의 친아빠 정한울 박사님. 그분은 아빠의 친구이자 스승이었어.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응. 하늘이가 원한다면 원래 이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정지훈. 그게 하늘이의 본명이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 나 이 하늘이 좋아. 왜? 정한울 박사님은 날 낳아주셨지만 이준혁 아빠는 날 살려주셨잖아. 나는 아빠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고 싶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한울 박사님도 하늘이 아빠야. 하늘이는 2명의 아빠를 가진 거야. 응, 알아. 그럼 내가 크면 두 아빠를 위해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준혁은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카이스트 시절 정한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죠. 한울아, 내 아들 잘 키울게. 약속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어느새 20살 청년이 되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간 거였습니다. 하늘이는 카이스트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 정한울이 다녔던 그 학교 그리고 준혁이 다녔던 그 학교였죠. 컴퓨터 공학과에서 수석으로 입학했고 이미 여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천재 소년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야. 하늘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준혁은 여전히 대한물류에서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어느 날 하늘이가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회사 만들려고. 회사? 응. 아빠가 예전에 개발하던 그 알고리즘 있잖아. 동적 경로 재설정 시스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물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아,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도 같이 하자. 공동대표로. 공동대표? 응. 아빠 없이는 안 돼. 이건 아빠가 시작한 거잖아. 그리고 정한울 박사님이 주신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드는 거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회사.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렇게 패스파인더 2.0이 탄생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준혁이 12년 전에 만들었던 회사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만 뒤에 2.0을 붙였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창업 멤버는 셋이었어요. 이준혁, 이하늘, 그리고 정한울. 정한울의 이름은 명예 창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이 회사의 토대였으니까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5명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기술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됐죠. 1년 만에 회사는 첫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3년 후에는 직원이 100명을 넘었어요. 5년 후 패스파인더 2.0은 국내 최고의 물류 플랫폼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과 하늘이는 회사 옥상에 서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하늘아. 응? 행복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청 행복해. 아빠는? 나도. 준혁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내가 널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작은 핏덩이. 그때 내가 너를 외면했다면.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 하늘이가 준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날 구해준 덕분에 난 지금 여기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잖아. 그래. 우리는 행복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기억나? 아빠가 어렸을 때 내게 가르쳐 준 거. 뭔데?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잖아.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옆으로 길을 내면 된다고 했지. 맞아. 인생도 그런 것 같아. 막힌 길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되는 거야. 하늘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한울 박사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야. 막힌 문제를 만나면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을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을 아빠한테 물려주셨고.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한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넌 한우리를 닮았어. 그 똑똑한 머리도 따뜻한 마음도. 난 아빠도 닮았어.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남을 돕는 마음도. 하늘이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두 아빠의 아들이야. 그게 자랑스러워. 준혁은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먼 곳에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12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핏덩이와 세상에 버림받은 노숙자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핏줄의 굴레도 과거의 아픔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사랑과 신뢰로 만든 두 사람의 진실한 철로. 그 철로는 이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패스파인더 2.0 본사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창업자 정한울 박사 1985-2015 명예 창업자 기술의 씨앗을 뿌린 사람 이준혁 1982- 공동대표 길을 연 사람 이하늘 2015- 공동대표 길을 완성한 사람.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하나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된다. 어느 날 한 기자가 하늘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늘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게 피를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제게 삶을 주셨죠. 그 두 분의 사랑이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준혁 대표님이 친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하늘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분은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